저희 재단에서 저희가 세션의 그 전체적인 이름은 제목은 3.1운동의 현대적 개성과 국제질서. 잘 아시다시피 이 제주포럼은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지향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포럼입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그 지도 중에서 그 포럼 올해의 그 제주 포럼에 지향하고 있는 게 역시 좀 항구적인 평화 체제의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흔히 이제 회복 탄력적 뭐 평화 질서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전반적인 체제와 연관을 시켜서 저희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올해 특히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의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년 전의 일이지만은 이 100년 전에 3.1운동이 가지는 세계적인 영향을 한번 살펴보고 그게 오늘날의 이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90분임에도 불구하고 4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이 4분의 연사는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이 1919년 1차 대전 이후의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일어난 3.1운동을 각각의 나라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런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실 4분의 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한국의 3.1운동가 우리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서 사실상 3.1운동이 귀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박명규 교수님이십니다. 네. 사회학과 중에서도 특히 역사사회학을 전공을 하시기 때문에 역사학을 공부하는 저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한 친구입니다만은 그래도 노는 영역이 저는 역사학이고 저는 사회학이라서 뭐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반갑게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에서는 그 통일연구원 그 통일과 관련해 있는 그 평화통일연구원을 오랫동안 맡아서 북한과의 교류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체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본의 경우를 발표해 주실 분은 아사노 토요미 와세다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아사노 교수님은 물론 이제 정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요사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화해에 관한 겁니다. 화해학. 일본 내에 있어서 화해학을 창시했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을 학문의 체계로서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하시는 교수님이 아사노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홍콩, 중국과 홍콩의 경우를 사례를 소개해 주실 분은 오우치킨 교수님이십니다. 주로 이제 홍콩에서 여러 가지 역사 문화 관련 작업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홍콩의 이제 손문과 홍콩 그리고 홍콩 역사 그다음에 특히 이 시기에 있어서 이 신해혁명 이후에 있어서의 중국 혁명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발표는 저희 재단의 신효성 박사이십니다. 신효성 박사는 특히 이제 오늘의 주제는
유럽에 있어서의 이른바 베르사유 체제와 민족 자결의 문제에 대해서 이 3.1운동을 촉발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작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주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연도의 변동과 한국인의 민족운동 등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네 사람의 발표에 비해서 토론은 1대4, 우리가 흔히 일당백이라고 그러는데 1대4로 토론을 해주실 저희 동북아 역사재단의 최운도 박사님이십니다. 현대 일본 정치, 특히 미일 관계, 미국과 일본의 관계, 샌프란시스코 조약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시고 오늘 이 학술회의를 아주 책임지고 조직을 하시고 또 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쓰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가 제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90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발표를 4분 하시다 보니까 부득이 발표하신 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정확하게 15분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4분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분이 한 10분 정도, 그 다음에 발표자 중에서 답변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청중에서 하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빡빡하게 되는데 그렇게 유지가 되려면은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것은 발표자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럼 박명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명규입니다. 김도영 이사장이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PPT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100년이 지난 역사를 100년 이후에 되돌아보는 것의 함의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3.1운동은 1919년 일어난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 이름이 달리 불려왔고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성격도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밀란 폭동으로 불리다가 독립운동, 민족운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농민전쟁 또는 민중의 계급투쟁이라고도 성격 지워지기도 하다가 공화제 수립운동, 민주주의 운동으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명칭의 변화는 3.1운동을 보는 시각의 변화이기도 하고 동시에 3.1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책들이 초기에 주로 많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그 3.1운동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여러 연구서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이 발표문의 앞부분 제목에서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마는 패스트 퓨처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나간 미래라는 말이죠. 우리가 역사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서 볼 때 일반적인 방식은 과거의 결과가 현재이고 현재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흘러가는 일방향적인 시간성을 우리가 상정하기 쉬운데 역사학이나 또는 사회학의 관점에서 과거를 볼 때는
때로는 시간이 미래로부터 현재로 그리고 과거로 투사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던 유럽의 사회사학자가 라이널드 코젤렉인데, 이 코젤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Futures Past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지나간 미래. 이 말은 약간 형용모순 같기도 한데,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그 일의 성격 자체는 굉장히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열정, 또 성취되지 못했지만 예견하고 있었던 어떤 비전, 이런 부분들을 그 과거의 사건에서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패스트 퓨처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100년 전의 3.1운동을 과거로부터 흘러오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보기보다 21세기 또는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미래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면 이 부분을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건 단순히 과거 사실을 팩트 파인딩 하는 작업도 아니고 옛날의 어떤 사건을 메모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래에 만들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 100년 전에 어떤 형태로 움텄던 부분을 새롭게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런 과거에 일부 나타났던 가능태를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제게 이 주최 측에서 물었던 것이 일본 식민주의가 국제적인 식민지 역사 속에서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는가를 잠깐 언급해 달라고 하셔서 지금 이 백그라운드를 좀 쓴 것입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대체로 유럽의 식민지는 문명의 수준과 국민국가의 형성의 그 레벨이 매우 다른 그런 이 원거리의 식민지였는데 반해서 조선과 일본은 굉장히 오랫동안 문명을 교류하고 동등한 수준의 설린 이웃 관계였던 국가 간에 이루어진 식민 지배였다는 점에서 그것이 가졌던 문화적 충격이 훨씬 컸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대체로 유럽의 식민지가 간접 지배의 형식을 띠거나 문화적인 문명의 어떤 우월성을 내세운 형태로 지배가 이루어졌다면, 조선의 경우는 좀 더 직접적인 통치, 특히 이 무장경찰의 힘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부분이 있었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 하나인데요. 그럼 3.1운동이 뭘 원했던 것인가, 뭘 위해서 싸웠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fight against를 주목합니다. 일본에 대하여, 외국 지배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3.1운동을 보는 많은 눈은 fight against보다도 fight for를 더 중시한다. 그러니까 일본을 물리치고 외부 지배를 거부하는, 이건 물론 중요한 한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한 영역이었지만 3.1운동의 더 중요한 성격은 fight for다. 그 fight for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일종의 자주민, 셀프 디터민 하는 셀프 인디비주얼의 발견이고, 그걸 좀 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구로 나타납니다. 독립선언서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조선인의 자유민임과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게 어떤 외부 지배에 대한 저항보다도 자기 자신의 새로운 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fight for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아마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1운동의 그 목표라고 할까요? 이거 제1은 두말할 것 없이 내셔널 서버린티의 회복이고, 내셔널 프라이드나 아이덴티티의
보호, 보장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랜 동안 왕조 체제 하에서 있었던 조선 내 어떤 그 시스템, 이 다이내스티로부터 리퍼블릭으로 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사회적 전환입니다. 조선인들이, 한국인들이 오랜 동안 한반도에서 유지해왔던 질서를 새로운 리퍼블릭 체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선언, 이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속에는 체제로 보면은 리퍼블릭에 대한 강조고, 조금 더 철학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평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가치로 강조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3.1운동은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의 성격보다도 일종의 그 대각성 운동 같은 성격이 있다. 아주 토탈 인라이트먼트 무브먼트의 성격이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3.1운동이 지향했던 목표가 있다면 그 Fight for는 흥미롭게도 독립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는 일국적 차원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1운동의 어떤 그 선언서나 그 당시 사람들의 논의 속에 보면은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암묵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한국이 왜 독립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조차도 그거는 한국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3자 정립을 할 때만 동아시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평화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3.1운동에서 표방된 이 동북아의 어떤 평화에 대한 이 메시지는 그로부터 9년 전에 안중근이 썼던 동양평화론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일본과 중국 그 지식인들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논의했던 여러 논의 속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저는 3.1운동을 본다면 우리가 21세기 현재 동북아에서 어떤 평화를 향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 미완의 과제의 이 시각에서 100년 전의 3.1운동이 지나간 어떤 그 미래의 싹을 보여준 부분이 있다. 이걸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네. 일부에서 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조직이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식민지 해방운동에서는 당 중심의 조직 운동도 한편으로는 있고 임시정부 형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임시정부 형태의 이 운동이 일정한 그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상해 임시정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1운동의 Fight for 그 운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존립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조직체만이 아니고 그 조직이 구성되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일종의 헌법적인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해 임시정부가 구성된 바로 다음에 상해 의정원에서 통과시킨 그 임시 약헌인데요. 임시 헌장인데 이 헌장의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 다음에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모두 평등함, 또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이러이러한 기본권적 권리를 누림. 이 원리들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도 고스란히 지속되고 있는 한국 근대 정치 체제의 기초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나중에 임시정부의 조직이 약화되고 그 내부의 분파투쟁이 심해지고 또 실질적인 그 국내와의 연계가 많이 약해져서 과연 임시정부가 의미가 있었나라는 회의론이 등장할 그 시점까지도 바로 저 임시정부가 체현하려고 했던 저 헌법적 그리고 어떤 새로운 가치의 시스템, 이 체계가 그대로 남아서 오늘까지 사실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44년에 2차 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임시정부 헌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대한민국 임시약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안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본 원칙이 고스란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만들어진 재헌헌법, 어느 나라나 사실 이 재헌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재헌헌법의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치체제 그리고 국민적 기본권 그리고 국가와 국가 특히 이 동아시아에서의 평화를 누리기 위한 지역 질서의 어떤 아키텍처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모두 형성되어 온 이런 그 원칙과 가치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기초적 시원이 3.1운동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3.1운동을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다시 묻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그냥 그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때 그 그렸던 비전, 저때 꿈꾸었던 어떤 인간의 어떤 해방, 조선의 제대로 된 국가 수립,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국제 질서의 창출 이런 꿈이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지와 비전의 출현이었고 그게 아마 지금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이 과제이기도 해서 지금 우리가 3.1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이런 거꾸로 보는 미래로부터 과거를 보는 앞으로 우리가 그릴 동북아 평화를 상상하면서 3.1운동의 가치와 그 비전의 의미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 발표가 깔끔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요약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1운동이 보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웠다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그 운동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그 점을 세 가지로 쭉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일본 와세다 대학의 아사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浅野です。本日は東海アジア歴史財団が主催する3.1運動100周年の記念すべきシンポジウムにお招き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前のセッションの途中から出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非常に日韓関係が悪い中で3.1運動をいかに我々はその記憶しその意味を見出すべきなのか今パク・ミョンギュ先生からとても素晴らしい話があって非常に感銘を受けました。前のセッションに出ながら私自身も2つの民主主義がその共存するその生みの苦しみこそが現代な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その現代のその同じ民主主義国家とは言いながら歴史問題でこれだけ激しく対立しているそれは雨降って地固まるプロセスで私はむしろ未来に大きなチャンスがある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
そのやっぱり最初の2つの民主主義が最初に共存するチャンスこそが3.1独立運動だっ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つまり民衆の中には政治の主体となる可能性があるし、また民衆の中から秩序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る、それこそが上海の臨時政府の憲法の意味だったと思いますし、また後で詳しく発表しますけれども、日本の大正デモクラシーと呼ばれる時代において、日本人自身の中でも実は明治維新を遂行してきた反発と呼ばれているような一種の開発独裁体制から民主主義への大きな転換が起きていた時が1919年という時代であったわけです。ですから民衆の中から新しい秩序を生み出していく。で、民衆の中にこそ政治の主体性は存在している。それは韓国のみならず日本でも同じであったと思っています。ですから我々が100周年という時を同じくしてこの3.1運動を議論する意味というのは、お互いの民主主義を鍛えるためなん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またその民主主義を鍛えていくために過去を振り返る、つまり未来における東海アジアの歴史ビジョンを共有し、お互いの民主主義を鍛えていくためにここは過去を振り返り反省する、またその対話する、そういう機会になればい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あまり自由にしゃべると通訳の方が大変なので、ちょっとメモに沿って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けど、これもパク先生示されたことですが、日本の帝国主義っていうのは非常に歴史が浅いです。また国民っていうものを作り上げるネーションビルディングのプロセスと帝国主義っていうのはほぼ重なってます。つまり国民を作り上げていくそのプロセスと帝国となっていったプロセスっていうのが重なってしまうために、沖縄の人たちを日本国民にできたように朝鮮の人たちも日本国民にできるかもしれない、いやできて当たり前なんだっていうのが朝鮮植民地支配の大きな特徴でした。逆に民族自決主義というのは逆に言うと、民族というものがあっては困る、つまり同じ民族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っていう形で逆に同化政策を強めてしまったっていうのが私の大きな結論です。でその結論に行く前に、まずどういう反応が日本の知識人言論会の間で3.1独立運動直後にあったのか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すと、最初はこの運動というのは外部からの影響を受けてアメリカの宣教師が裏からそそのかしたんだとか、あとは民族自決っていうベルサイユ講和会議に期待してその一部の人間が陰謀を巡らしたんだっていう、そういう外部起因説っていうのが主流でしたけれど、途中からむしろ日本の朝鮮統治がいかにひどいか、またいかに専制的なのかっていう、むしろ日本人は反省すべきだっていう言論が一般的になっていきます。でその代表であったのが吉野作造と吉野作造という東京帝国大学で政治学を担当していた先生です。吉野作造の先生というのは一人一人には梅健次郎という人がいて、伊藤博文統監とともに大韓帝国末期に法制度を作ろうとした人です。一世代下ったのが吉野作造で、彼がいやこれはむしろ日本人が反省すべき契機であるっていう言論を総合雑誌の舞台として唱えました。で吉野作造の唱えた
新しい朝鮮政策はどうあるべきかという点を簡単にまとめれば、それは4つに要約できると思います。それは第1点は一切の差別を認めないっていう形で、朝鮮人と内地人、当時の言葉で恐縮ですけれど、制度の上で一切差別すべきではない。で、2番目が武断統治に対する反対です。これは日本の内地において憲法政治が行われているのに対して、朝鮮総督っていうものをかつての藩閥が依然として独占している。つまり東京においては藩閥っていうのは政党からどんどん攻撃されて縮小していた時代なわけですけど、朝鮮においては武断統治を堂々と行っている。これも行うべきではないというのが2番目です。で、3番目が同化主義です。朝鮮人が同化する、琉球人と同じように同化するっていうふうに期待するのは、これ全然間違いで、長い歴史や文化を持った朝鮮が同化するとはとても思えない。完全に否定してたわけではないですけれど、同化主義に対する反対です。で、4番目が言論の自由を保障せよっていう点です。この言論の自由の保障に従って、やがて文化統治と言われている時代に東亜日報や朝鮮日報がその当時できること、および現代の韓国の人たちから見れば、文化統治はより巧妙な民族抹殺政策であったっていう評価を得ていることも十分承知しております。ですが、吉野の唱えた4つの自由、差別からの自由、武断統治からの自由、同化主義からの自由、また言論の自由。で、これは現代において植民地責任というものを我々日本人が反省する大きなきっかけになると思っております。ご存知のように1995年、社会党と先駆けと自民党の3党連立政権の時に、村山政権が植民地支配の責任っていう言葉を初めて内閣として口にしたわけですけど、一体植民地責任とは何を意味するのかっていうことは全く曖昧なままです。むしろ吉野作造が3.1独立運動を日本人の反省の機会と捉えて、具体的に何を反省すべきかとして挙げた4点、差別と武断統治と同化主義と言論の自由、これこそが植民地責任の現代的な反省っていうものの鍵を与え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繰り返しになりますけど、民族自決主義っていうものが登場したがために、逆に民族として朝鮮民族が存在しては困るっていうのが、武断統治時代の立場でしたし、実際には実は吉野作造の言論っていうのはそれほど力を持たず、確かに言論の自由も部分的に保障され、また差別的な待遇もかなりの程度は比較的な問題ですけどなくなったわけですけど、逆に同化主義に関してはむしろ強化される形になっていったわけです。つまり政党が主流となった新しい民主的な、もしくは政党が主体となった政府、日本にも1920年代登場するわけですけれど、その政府は同化主義の否定にまでは踏み込めずに、差別待遇を禁止するために学校制度を接続して、韓国の人たち、当時の朝鮮の人たちも日本の学校に進めるようにするとか、でも公務員の給与差別っていうものは残りましたけれど、言論の自由っていうものをある程度保障して、でそれこそがむしろ内戦の融和のために役に立つっていう、そういう論調で政党政治の方は新しいアプローチを取りますけれど、同化主義に関してはそれを否定する新しい制度っていうのはできないわけです。で、発表の原稿の中に朝鮮議会の構想があったという話を
書いてございますので、時間があったら見てください。1920年代の後半に政党内閣が送り込んだ朝鮮総督が朝鮮議会を作るべきだっていう議論を起こすんですけれど、結局東京の方では相手にされず、それはむしろ危険な独立のステップ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否定されてしまったわけです。でまた帝国議会への代議士の選出、それは考える余地があるけど今はまだその時ではないっていう論調です。で実際にそれが実現したのは1944年小磯国明という総督が日本の首相になってからです。で実際に法律ができたのは1945年だったわけですけれど、それでも衆議院議員選挙権が朝鮮にも拡大はされましたけれど、朝鮮においては制限選挙、日本内地においては普通選挙っていう差別がありました。これは朝鮮半島も含めた大日本っていうものが終戦後にも残るっていう前提だったので、帝国議会が反対してできなかったわけです。アジアの解放っていうイデオロギーに対して植民地があっては困る。ですから朝鮮にも衆議院議員選挙法を施行する。でもそうすると朝鮮から 100名の代議士を選び、日本内地から400名の代議士を選び、500名で議会をしなくちゃいけなくなる。そんなことになることを帝国議会は反対するわけです。ですから政党政治といえども実は限界があったわけです。ですから民主主義っていうものが異なる文化や歴史を土台としていかに共存できるのかっていう問題は簡単ではない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で私の考えでは韓国こそが共和制っていうものを共和制に基づく民主主義を実践している国であるのに対して、日本の方は立憲君主制っていうものを土台にして民主政治を実践している、そういう位置づけになると思います。でしかしながらお互いその制度が一体どういう歴史や文化を背景にしているかってことについてあまりにも無知であるがために、お互いにこの歴史を堂々と対話の材料として持ち出すことができないっていう状態が続いてい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民間交流は確かに750万人300万人っていう形で拡大はしておりますけれど、歴史の話をしてしまうと人間関係が悪くなるってことで若者たちはむしろ歴史の話をしないわけです。でまた政治の舞台で政府の関係だけが悪いっていうふうによく言われてますけど、これはむしろ歴史をベースにしてお互いの国内政治が展開している。お互いの国民としての感情、それが韓国であれば独党っていうものと一体化してますし、日本であれば天皇制っていうものと一体化しているわけです。もちろんそうじゃない人がごく少数いますし、日本の中でも一枚岩でないっていう点はもちろんです。時間がないので詳しくは話せませんけど、国内における左右の対立があるがためにむしろ日本は歴史に向き合えないんだ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つまり左の人の歴史観と右の人の歴史観が一致できる部分っていうのは本当に乏しくて、被害者としてのその歴史、広島の原爆や東京大空襲に象徴される被害者の記憶だけが唯一日本人が歴史に向き合う点であるわけです。ですが韓国の方から見ればいつも日本人はっていう日本の国民性に還元させて問題を考え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制度っていうものがいかに歴史的なダイナミズムの中で生まれてこの現在の制度につながっているのかってことをお互いのお互いの国内の歴史のダイナミズムの上で理解する。つまり日本の大正時代っていうものがどういう時代だったのかってことを理解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し、また韓国のその共和政治に対する
思い入れがどんなに強いものかということを日本人は理解す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つまり何もかも相手の国民性に還元させてしまうような説明の仕方ではなく、むしろその国民性や感情っていうものまで歴史の結論として、歴史の結果としてできてきたものだっていう形で、むしろ制度のダイナミズムを考えていく。また感情の歴史っていう分野が今現在あるんですけれど、我々の国民感情そのものを歴史の結果として議論の上に乗せていく、そういうことが必要なん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の上でお互いの民主主義、異なる民主主義、異なる歴史と文化を背景とした異なる民主主義をいかに共存させるのか、その問題を話すべきで、これは安全保障や国益やパワーっていう外交だけの問題ではないと思います。ですから問題が難しいわけですけれど、逆に歴史家がもっと発言を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ちょっと時間が超過して申し訳あり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最後ちょっとスライドを見せたいと思いますけど、これは当時の韓国に滞在した外交団、あとこれは保護国の時代、天皇制も利用しながら、韓国の皇室を利用しながら併合を進めていった時の絵です。ですからお互いに忘れたいものを片方が忘れたいと思っているものを一方は覚えていて、また逆に忘れたくないと思っているものを一方は忘れたいと思っている、そういう構造をどう乗り越え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以上です。すいませんでした。고맙습니다. 특히 일제시대 3.1운동의 이후에 있어서 요시노 교수의 네 가지의 자유를 아주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도 아주 좋은 지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상이한 역사적 경험,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한 한일 간의 역사적 경험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이 한일 간에 있어서의 풀어야 될 그런 과제의 출발점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홍콩에서 오신 오치킨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5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Good afternoon, Chairman. Good afternoon, the organizers. My name is Ao Chi-kin. It's my great honor to present my papers in this forum. And also many thanks to Professor Choi who invited me to present in this important seminar, and also many thanks to organizers. Okay, my main research is about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foreign countries, and also my research in the textbook. Okay, nowadays I present the 1919, the important years. Why this is very important? Today we find that I collected books of Han Guoyun. This book is written by the first president of Koreans, and also 1919 is very important. It's because in these years many countries also decided by the Wilson point of the self-determinations. For example, this case not only in Korea and also in China, and also in Vietnam, and also the big impact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All the countries' people must welcome the self-determination. However, this case is very not a good hopeless to the other countries. So this years is very important to the whole world. So my founder is 1919 is very important years. Also, before I pay a visit to Korea, I published a book, for example, 1919 in mainland China. That's talking about how the 1919 is very important to China. Okay.
Okay, I have 3 questions I want to ask. 1, what was the precipitation of Hong Kong on British colonial rule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2nd, what was the precipitation of the Sun Yat-sen and the Chinese government on Versailles Treaties and also the Wilson National of Self-Determinations? And also the 3rd question is that the reason why after the Paris Peace Conference in 1919, why the Chinese atmosphere turned from the anti-foreignism to the new cultural movement? Okay, at this time we find that on the first March 1st movement, there's no impact in Hong Kong because Hong Kong is very small. Okay, and also Hong Kong at that time is not very direct impacts. Also the media. There's a limited media coverage in this topic. Also, the 3rd point is that at that time, there's a many good relations between British and the Japanese. There's a British and Japanese allies and Anglo-American powers. They want to support Japanese. So we find that in Hong Kong media and also newspaper have not spread the message of the March 1st movement in Hong Kong. Also, the 4th one, after the Great Wars at the Paris Peace Conference, the powers just want to support Japan to replace Germany in the Qingdao and the Shandong. There's 2 provinces. Also, after the 9/11 revolution, Hong Kong is something quite different than the mainland China. At this time, the cultural and the political situation in Hong Kong and atmosphere in Hong Kong is sometimes like a conservative one. So this is quite different than the Beijing and the May 4 movement. Okay, what about the precipitation of Sun Yat-sen? You know that Sun Yat-sen is a great leader after 1911 revolution. However, in reality, Sun Yat-sen, the power is not very good. The most important person is Yuan Shikai. This is a very important person. Nowadays, we find that the power of Sun Yat-sen just only a provisional government. So we find that at that time, the precipitation of Sun Yat-sen is that basically, we find that Sun Yat-sen, the leader of South China, agree with high civilization of Western capitalism. We find that Sun Yat-sen studied the medical knowledge in Hong Kong, and also most of his ideology is influenced by the British government and American governments. So that we find that Sun Yat-sen, they want to support, and also at the early stage, they support the foreign powers. Also, another point, Sun Yat-sen want to get the support from foreign countries and foreign powers against the Manchu government before 1911 revolution, and also the president of the Yuan Shikai. And also the 3rd one is that Sun Yat-sen developed good relations with foreign missionaries and Japanese governments. Most of the military force is come from support by Japanese. So Sun Yat-sen want to develop good relations with them. And also, however, after the Great War, World War I, he said that the European war was disastrous. Just means that he find that the World War I and Great Wars is a disaster to the world. The 5th one is he objects to the China is that he at this time he disagree with Chinese people to participation in the World War I because he believed that every country had forced free competition. However, at that time the China is too weak, so he cannot support the Chines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World War I. Okay, and also, however, on the other hand, he also had adopted and used the idea of the open door policy. So he says that in this war, I have the deepest sympathy for Britain. He hoped to make use this chance to get support from foreign countries and also to get support from foreign countries to recognize the status of China. However, after the 1911, the foreign powers support the idea of Japan. So he found that he also to correct his and also revise his ideas.
At that time, from the 1924, he also gave a speech in Guangzhou, and also he wanted to get the support from the foreign countries and also to get the support from the Russia. And also, in order to restrain this right from the foreign powers, he also get the reform to the local economic development. Also, and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the Chinese people, most of them at that time is mainly in the Beijing and Shandong and Shanghai. They are very angry with the solution and the suggestion in the Paris conference. Also, they also hold a large scale of demonstration at that time. The Mayflower movement in China is very important because this is a modern style of a demonstration in China. This is not only about the workers, but also students, merchants, and also politicians also participate in this movement. So the slogan of the protest was "Fight for sovereignty and externally get rid of the nations and traitors at home." So they want to expel the foreigners at that time. Most important is the target is British and America, also and most important Japanese. Okay, at that time, the students decided to send a telegram to the representative of China in Paris and ask the delegate to refuse to sign the contract. Okay, at that time, 1919, the May 4th, around 1 p.m., they about 3,000 students also co-organize and also participate in the Tiananmen Square. Okay, this kind of movement is simultaneous by students. It's a kind of patriotic movement at that time in China. Also, another person is at that time is too young, Mao Zedong. However, at that time, he said that the Chinese must demonstrate his power in the Paris conference, and also nowadays Mao Zedong also want to support self-determination at that time. Also, Mao Zedong also at that time he find that its only way to strengthen China is not relied on the foreign powers, British and America. Just only that he want to get support from Russia. So nowadays we find that why the 1919 revolution is 1919 is very important to Mao Zedong, because at that time he's ordering his idea get to them support from Russian style. Also at that time, also Mao Zedong also see the situation in Korea and Japan. So we find that the March 1st movement is also in the great impact and influence in the life of Mao Zedong. Also, you find that at that time, a group of the communist people in China, they also want to get the support from the Marxism and Lenin at that time. Okay, on the other hand, another Chinese intellectuals, for example, Wu Xi, and also most of them is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so they wanted to get the support from the Wilson. However, their hope is lost. At that time, also Chinese students who are studying abroad, they wanted to get hope from the Wilson because most of them wanted to prepare the China in this war, because they wanted to raise much more support from the foreign countries. And the Chinese diplomats also called for the abolition of all the unequal treaties between China and foreign countries. They wanted to they hoped to get the rise of the status at that time of China. The reason why, and after the Paris conference, the Paris Peace Conference in the 1990 turned from anti-foreignism to the new cultural movement. We find that the new
Mayfair movement at that time mostly is turned against the political and also turned against the nationalism. However, at that time, most of people find that after the 1911 revolution, why China is so weak is not only the political weaknesses, but also the culture of China is very poor. So we find that why China is too big is because there's a autocratic government. However, most of students and also at that time the Chinese scholars, they find that why China get the authority is related to his culture. So they turn against to his own culture. Also, we find that from most of the scholars at this time, they found that from 1840, most of the war with the foreign countries has been defeated for the Nanking treaties, and also the first China-Japanese War, and also the failure of 100 Days Revolution reform, and also most of the reform is very weaknesses. So they find that only one way is to reform reform her culture. And also in 1919, they claim the Yuan Shikai, the monarchies, and also they find that why the Chinese weaknesses is due to it is because of her own Confucian cultures. So they turn against the Chinese culture is a burden to the face of China. Also, some of scholars, for example, Chen Dushou and also the Li Daiqiu, also they find that at that time, and also the person is Chen Juijing, they wanted total westernization because they find that at that time the China is too weak. Only one way to reform and get the strength of China is to get the westernization. So we find that at this time they review the weaknesses of the Chinese government, then they hope to get the reform its own culture. Okay, is it enough time? Is it enough time? Yeah, 2 minutes. 2 minutes. I hope to get this home. Is it this one is okay? HTTP is okay? The film is okay? 그 유진생 이거 Not enough time, is it? Okay, that's fine. That's okay. Okay, that's okay. If the person, if scholars want to find the situation at that time in China, you can just find this link because. Although this film is taken by the Chinese government, however, this film is also take up the historical moment at that time. You can find this one is find how the situation at that time from 1991 May 4 to the end of this year.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Thank you. 예, 고맙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특히 이 파리에 있어서의 베르사유 이른바 그 평화 강화회의 이후에 있어서 중국의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쭉 설명해 주셨고요. 특히 우리 오 교수님이 계시는 이 홍콩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만은 오소운동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발표는 저희 그 동부역사재단에 있는 신효성 박사가 해주시겠습니다. 이는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있어서 민족 자결주의가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고 처리가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동부역사단 신효승입니다. 계속 텍스트만 보시다가 눈이 좀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좀 몇 장만 준비했습니다. 사진은 많지는 않고, 예.
제가 부여받은 주제 관련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모습, 즉 파리의 풍경은 어땠는가, 그들의 생각은 어땠는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저기 참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기 우리 제주 포럼 이번에 주제 중에 하나가 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장 크게 고민하게 되는데 당시에 파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가장 큰 고민이 제국의 영광을 과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충격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19년도에 1월 18일 날 모여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을 이른바 다자간 조약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강화조약이라는 표현처럼 미래를 원래 구상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다 과거에 대한 회복이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어떤 영광을 되찾는 거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표현으로 부록을 좀 넘겼는데 제가 20살 때의 저의 체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파리 강화회의에 모였던 사람들의 처음 개회 장소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프랑스였는데 프랑스는 자국의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수정의 방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하고 꼭 1월 18일 날 이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1월 18일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건데 1월 18일은 1871년도 보불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독일의 황제가 베르사유 궁전 수정의 방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면서 독일 제국이 탄생한 날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어떤 영광이 일그러지기 시작한, 잘못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참석했던 클레망소 같은 경우는 1월 18일 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의 방에서 그것도 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들 자기가 꿈꾸는, 근데 이건 프랑스가 생각했던 1871년도였고 영국은 또 다르게 생각했고 미국도 다른 꿈을 꿉니다. 여기엔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런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다들 당연한 것이었고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행사를 아주 이렇게 거창하게 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결국은 이게 동상이몽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결과로서 사람들의 희생으로서 이것을 체득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쟁으로서 꼭 피로써 결과를 확인해야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오늘의 자리에서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런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꿈을 꿨던 사람들입니다. 저기에 보면 가장 중심적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 자리에 꼭 끼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예.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냐면 전쟁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제 평화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창한 원래 11월 달이니까 추운 겨울인데 겨울이 돌아왔는데 봄날처럼 되고 밖에 눈이 보이긴 하지만 밝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반기는 남편 혹은 아버지 혹은 남자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는 팔이 한쪽이 없습니다. 즉 전쟁이 가족한테 상흔을 가지고 온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 이전까지 전쟁터와 이런 사회가 같은 곳에 있지 않았는데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전쟁터를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위 군인들이 사회 곳곳에 남게 되고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도쿄의 많은 내용을 보면 상위 군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들을 재교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지고 이것은 영국, 프랑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던 전쟁터는 종교에 의존하거나 이런 폐허가 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른바 과학적 질서, 합리적 질서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른바 사회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고 그 가중에 도덕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양육강식이라는 표현에서 자기 먹이를 들고 자기 앞에 있는 상대만 상대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저녁에 먹을 먹이를 자기가 잘 들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또 다른 상대만 잘 때리거나 막으면 되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적이 옵니다. 저 적은 자기의 옆구리를 때릴 수도 있고 저 뒤에 또 다른 애들도 옵니다. 즉 자신이 상대하는 게 자기 주변이 보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시작합니다. 즉 홀로 세상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자기가 강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언제나 눈 뜨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볼 수 없는 곳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이전의 모습은 이렇게 좀 단순했습니다. 우측에 보면 동유럽은 하나의 되게 단순한 그 지형 모습이 돼 있었는데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거의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제국이라는 모습은 등장하기 어려운 모습이 되고 여기에서 특히 자신들이 무시했던 영국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무시했던 인도의 병력들을 심지어 유럽 전선까지 끌고 와서 여기 보시면 이게 유럽 전선 참호전에 인도 병사들이 참여해서 전선을 지키는 모습. 이것은 이들한테 권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 제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3.1운동이나 그리고 중국에서 5.4운동 심지어는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조사를 해보니까 1918년도 이후부터 그 독립운동 비슷하게 나는 그런 저항운동이 거의 100여 곳이 넘습니다. 지역별로만 따져도. 사실은 제국에서 이건 심각한 병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탄력성을 상실한 거의 그 말기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베르사유 조약은 몇몇 국가로의 체결로 끝납니다. 그것이 결국 봉합이 된 거는 그것을 깨닫고 민족자결이라는 형태로 그들한테 권리를 줘야 되겠다라고 깨닫는 건 다시 한번 엄청난 피를 흘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재단에서 발표하시는 분이 시간을 제일 아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민족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이 당시 국제 질서 속에서는 뭐 1차 대전 이후에 뭐 이념적으로는 제기가 됐지만은 실제로 제국의 영광을 다시 꿈꾸는 나라들이 있어서는 그게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고 뭐 그런 의미에서 다시 2차 대전으로 이제 나아가고 그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게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발표하신 선생님들 이 단상으로 좀 올라오시고요.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미리. 신 박사, 요 중간에 조금 밀어야 되겠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저하고 너무 많이 떨어지시려고 그래. 네. 이거 끝난 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이제 쉬는 시간 20분 있어. 예, 그렇겠습니다. 예, 이 네 분의 발표에 대해서 동북역사재단의 최원도 연구위원께서 먼저 전반적인 총평과 가까이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혹시 발표자께서 답을 하실 것이 계시면은 답을 하는 순서를 갖고 그다음 마지막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지금 18분 남아 있으니까요. 한 7, 8분 정도는 남겨서 우리 청중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동부와 역사재단의 최운도입니다. 네 분 스님들 발표 다 듣고 지금 18분 남은 중에 7, 8분을 플로해주고 10분 동안에 제가 좀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야 되는데 뭐 어느 학회나 가면 다 이렇게 우리가 뭐 충분한 시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분 선생님들 발표하시는 걸 들었는데 사실은 저도 질문을 준비를 해보긴 했는데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뭐 그동안 답이 나온 것도 있고 막 이래서 대충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를 한번 제가 문제 제기를 해보면 박민규 교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백그라운드라고 하면서 잠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일본의 우리 한반도 지배와 다른 지역에서의 식민 지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일본의 지배일 경우에는 동일 문화권과 동일 인종 내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컸던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한 경우를 이렇게 저도 뭐 식민 지배를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이제 4월달에 우리 재단에서도 학술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그 아일랜드에서 오신 그 교수 한 분이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 그 기회로 제가 아일랜드 케이스를 좀 찾아봤는데 아일랜드의 경우도 영국과 바로 가까운 지역에서 동일 문화권에서 동일 인종 내에서 일어났던 이제 식민 지배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의 발표의 핵심 사항은 뭐였냐면 이 자기가 그 아일랜드의 경우를 봤더니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던 것보다는 훨씬 차이가 있더라. 그게 뭐냐면 조선에서처럼 억압적이지도 않았고 폭력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느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그랬을까를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를 지적을 했었어요.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 영국의 국가와 사회 자체가 그 당시에 이미 충분히 그리고 많은 정도로 민주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에 대해서 언론계, 정계 그리고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원래 계획한 대로 억압적인 이 통치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 뭐 전 세계 다양한 식민지를 경영하던 영국 입장에서 아일랜드는 일종의 인종적 편견, 아일랜드에 대해서 영국이 인종적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왜냐하면 수세기에 걸쳐서 영국 사람들이 아일랜드로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로 대접을 했지만 자기들 스스로도 이 아일랜드인 속에 영국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덜 억압적이고 덜 폭력적이었던 이제 지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와 이렇게 오늘 이제 네 분이 발표하신 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몇 가지 뭐 충분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질문을 하는 걸로 해서 혹시 답변을 해주시면 훨씬 빠를 것 같은데, 그 아사노 선생님께서는 이제 발표하신 것 중에 대정민주주의 시절에 일본 사회 자체가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표현하시기를 거기까지가 당시 일본 민주주의의 한계였다라는 표현을 하심으로써 내부적인 이 조선 지배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좀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네 분 발표를 이렇게 좀 묶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박민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의 경우에는 이 3.1 운동에서부터 그렇고 임시정부가 제시했던 헌법의 방향도 그렇고 전부 이런 것들이 1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전혀 이 손색 없는, 그리고 시대적인 차이를 느낄 수 없는 미래지향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일본 내에서 아사노 선생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은, 일본 내에서 그 당시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시노 사쿠라조라든가 이런 민권주의자들로부터의 논의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과연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조선 지배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리고 혹시 이게 미래에 조선 지배가 끝이 나면 그 나중에 뒷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방금 신효성 박사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르사유 조약에서의 논의가 굉장히 과거지향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일본의 통치자들은 이 다른 제국들과 같이 과거지향적인 생각을 추종하는 편이었는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그 전쟁의 패전국가들이 겪고 있던 식민 지배가 약화되는 현상, 그리고 물론 패전국입니다만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이 이 독립하려는 움직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시절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일본의 통치가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유럽의 과거 회귀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좀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이제 국민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역사라는 그 시대의 총합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당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를 한 건지 국가가 주도를 한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감정이 그 당시의 정책을 지배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3.1 운동이 이제 우리 미래지향적인 것만큼 일본 사회에서는 그 지금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식민 지배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있다면 과연 일본 내부에 있는 논의들은 어떤 쪽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좀 밝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콩에서부터 오셨으니까 어우 선생님한테도 저희들이 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중국보다는 뭐 어우 선생님 홍콩에서 오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홍콩에서 중국인들이 오사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찬동하지 않았고 뭐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태도라든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수용하겠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한테 좀 설명을 잘 해주시면, 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그 당시 3.1 운동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재촉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세션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시작되는데 20분의 쉬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면 그중에 한 5분 정도는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 저희들이 10분 남았습니다만은 5분 정도 커피 마시는 시간을 우리가 줄여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5분 정도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원도 박사님이 이 네 분 선생님들에게 코멘트 겸 간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이 사회를 보는 또 우리 재단 내 이제 어쨌든 일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3.1운동의 현대적 개선과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각국의 사례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당시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제주 포럼이라고 하는 이 자리 속에서는 결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 나아가면은 세계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을 해 나가고 구축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많은 분 선생님들이 이미 뭐 발표 속에 조금씩 다 말씀을 하셨고 최원도 박사님도 이러한 당시에 있어서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관점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교훈을 얻을 것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구체적인 것 플러스 전반적으로 이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 나가는데 3.1운동과 5.4운동 그리고 대정 데모크라시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좋을까 그것도 한마디씩 좀 더 붙여서 간단하게 돌아가시면서 한 1, 2분씩 2분 정도씩 이렇게 좀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수 선생님부터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이 한국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9세기, 20세기에 꽤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 후유증을 모든 사회가 나름대로 안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분도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남긴 감정이 되든 또는 어떤 그 정치적인 유산이 되든 이 부분을 극복해서 넘어가야 할 과제를 한국은 한국대로 안고 있고 저는 일본은 일본대로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과거 제국주의와 식민지 또 거기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새롭게 읽어야 이걸 넘어갈 방법도 찾아진다고 생각하고 그 새롭게 읽는 방법은 이것을 계속 양자의 지배와 대립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적 갈등을 거치면서 서로가 어떤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는가의 가능성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요시노 사쿠조의 어떤 발상이나 또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단순히 일본을 배척하는 수준이 아니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조선이 독립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메시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보면 결국 민주주의이고 또 국가 간의 어떤 평화적인 협력이고 그리고 어떤 문명적인 발전에 대한 비강제적인 합의 같은 이런 어떤 그 요소들에 대한 공감이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것이 잘못 풀됨으로써 지금까지 남아있는 감정의 문제나 정치적인 어떤 그 약점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그런 맥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처음 말씀하셨죠. 미래는 미래지향적으로 과거를 봐야 되는데 과거를 좀 새롭게 읽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안산호 교수님은 아까 분에도 그 상이한 역사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まずアイルランドのことが話に出ましたけれどイギリスはやっぱり300年かけてゆっくりと市民社会を作ってきて名誉革命っていうのが1680年ぐらいでアイルランドのその統治っていうのは19世紀問題になりますけれど
で当時は近代化しようと思ってイギリスは近代化したわけじゃないですね。国内でのさまざまな変化が自然とその資本主義を生み出し、またそのチャーチスト運動、参政権を通じて議会主義を生み出した。どこにモデルがあるのかイギリスは全くわからない。自然の変化のうちにヨーロッパの中では近代ってものが芽生えてきた。でもこれに対して日本の場合は文明国っていうふうにもう名乗っているヨーロッパの国をモデルとして上から急速に武力を使って近代化したわけです。これは日本国内のことを言っています。百姓たちは反乱を、農民たち、日本でも反乱を起こしました。1864年ぐらいから10年ぐらい百姓の反乱たちが起こりましたし、あと幕府の将軍がいた江戸幕府の残党残りの勢力は北海道に行って別な国家を作ろうとしましたし、琉球王国のその処分というものも日本と清国の間で大きな問題になりました。今こうやって日本国民ができている段階で、いや将軍様にも言い分があったとか、あと琉球の人たちは日本人ではないといえば、おそらくあの人は道徳的におかしな人だっていうふうに思われてしまいます。ですから我々が言いたいことは、国民っていうのは出来上がってしまった後から振り返ると国民になるべくしてなった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けれど、歴史は実はそれは歴史の結論なのであって、その過程においてはいろんな選択肢があったと思います。ですからもしかすると琉球の人たちが今日本国民になったかのように、朝鮮の人たちも日本国民としての意識を持つかもしれない。大和民族と朝鮮民族、あと琉球民族、2つの民族から日本国民は構成され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大正デモクラシーの担い手の中では思った人もいます。でも吉野作造が言いたかったのは、歴史や文化が独自な朝鮮においてそのような期待っていうのはおそらくすることができないっていう点です。つまりこれはパク・チョンヒ政権が上から急速に30年で近代化を進めていったのと同じような、そのモデルに向けて武力的なまた抑圧的な政治体制を使って階級や身分というものを超えて国民というものを作り上げていった。教育直後もそうですし、また朝鮮の武断統治っていうのもそういう論理で正当化されたわけですけれど、でも三一独立運動は逆に下からのその秩序、つまり民衆の中には民主の中から秩序を生み出す力があるっていうことを示そうとしたわけですし、実際に大正デモクラシーの時代、日本の民主主義者も同じようにして下からの秩序を模索して政党政治ってものに取り組んでいたと思います。でもそれがうまく出会えなかったという問題がありますし、あと第一次大戦は専制主義に対する民主主義の政治っていうのが大きなイデオロギーでした。つまりオーストリア帝国が専制主義、ドイツ帝国が専制主義で、かつてのロマノフ朝ロシアも専制主義、そういう専制主義の国家が倒れて、これから民主主義の時代が来るっていうのがベルサイユ講和会議の当時の大きな雰囲気です。でもだからこそ吉野作造も日本の民主主義がどうあるべきかっていうことで韓国朝鮮にも注目していたんだと思います。しかしながら歴史や文化っていうものを土台とする新しい制度は作れなかった。でも現代の我々は逆にそのお互いの歴史的な記憶をもとにそれぞれの国内政治が今は展開して民主主義が当たり前の時代に、またそういう世界に我々は生まれてしまっていますけど、それがそうじゃなかった時代があ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つつ、お互いの民主主義を共存させる可能性を現代模索すべきだと思います。そのためにこそ歴史はもう一回語り直されなくちゃいけないと思います。すいません、長くなりました。고맙습니다. 이 상이한 역사적 경험,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이제 새롭게 해석해 나간다고 하는 의미로 듣겠습니다. 다음엔 아오 교수님께서. Thank you. 아미상입니다.
Thank you. Many thanks to Professor Choi give a suggestion to me. One thing is that the situation in Hong Kong is quite different than the mainland China as around from 1911 to 1949. It's because we find that many people, they dislike the Republican governments, so they go to Hong Kong, especially at that time under the British control and British rule in Hong Kong at that time from 1911 to 1949. The environment is much better than mainland China. So many chain wireless, they dislike the Republican governments, they go to Hong Kong. And also many merchants, they dislike the Republican government, also they go to Hong Kong. So you find that at that time there's a atmosphere in Hong Kong is quite different than Beijing, and because Beijing is a center of the May 4 movement. Beijing is center of the new cultural movement. However, the Hong Kong is quite different. So now at that time, the situation in Hong Kong is much conservative. Okay, one thing. And also another thing is that the Hong Kong situation at that time is something that terms is like the collaborator with the foreign countries, because we find that British under British control, British government make use of the merchants to control the Hong Kong, and also make use of the scholars to control Hong Kong. So we find that at that time the situation is the most of merchants, especially the major merchants come from mainland China, go to Hong Kong, have make good collaborative with the British government, one thing. And also another point is mentioned about my my chairman is that I find that self-determination is very, very important nowadays. If we want to keep the peace environment in Hong Kong, on the whole world, we must keep the self-determination at this time. Thank you. 예, 고맙습니다. 민족자율주의와 평화체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신 박사님도 짧게 한 1분 이내로 좀 해주시죠. 아, 예. 기계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 이렇게 과학이라는 게 원래 검증 가능한 거를 과학이라고 통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도 역사과학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뭐 이렇게 어떻게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많이 틀리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경제학에서 최근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 최근은 아니고 70년대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을 해옵니다. 당연한 건데 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결론은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게 결론으로 요즘엔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역사가 아무리 합리성이라는 전제하에 과학이라고 이거를 아무리 검증 가능한 형태로 맞는 답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현재에 있는 우리들이 과거의 그런 맞는 답을 선택하는 합리성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크게 충격을 한번 받았던 것이, 정말 좀 충격이었는데, 경상도 친구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경상도 친구와 전라도 친구가 자기들은 다른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얼마나 자의적인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 있는 어떤 친구들은 일본 친구와 중국 친구와 한국 친구인데, 오히려 이 세 친구들은 우리가 더 민족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기들이 그 경험을 공유하느냐가 가장 큰 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많은 분을 보는데 가끔 정말 사이가 좋은 그 부부들을 보면 얼굴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유전적으로 분명히 틀린 게 분명한데 닮아가는 거는 민족적으로도 닮아가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야기를 해가야 되는 게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이 그냥 다 가버렸는데 그래도 딱 한 사람만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은 속이 오마조마하시겠지만은 안 해주시면은 빨리 가서 커피를 드시겠다는 말씀 같아요. 저기 아마 좋은 발표와 토론 속에서 본인이 궁금해하고 또 질문하고자 했던 것이 다 해소되었던 것으로 믿겠습니다. 저희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 준비한 발표는 오늘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역사재단 자체가 이 역사적인 경험을 어쨌든 역사는 상이한 역사지만은 역사를 보는 관점,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역사 인식인데요. 그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쪽으로 우리 아사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이한 역사적 경험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보려고 하는 역사 인식의 공유 차원에서 앞으로 미래를 좀 만들어 나가는데 그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짧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션의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방청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발표자와 토론 분들은 여기서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 빨리 한잔 하시고 여기 방청객도 다 나와서 우리 같이 하시면은 저희 재단의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